네, 저는 주식회사 리어그 심리상담 기업의 대표로 있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고요. 3040 세대의 절반 이상의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추세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의 악화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남자는 집을 해야 되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고, 이제 세대들의 어떤 여성분들의 경제적인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주지 못할 거에 대한 염려 부분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요구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런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예전부터 상향혼을 원하고,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하향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부모는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좀 못한 집에서 데려오고, 경제적 수준이 딸을 보낼 때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를 데려올 때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위를 얻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처럼 문화적인 이 분위기가 어떤 내려온 관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경제력이 없어도 된다, 좀 적어도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는 비혼 또는 또 딩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들이 이렇게 비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들이 비혼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 엄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딩크족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예전에는 자손을 낳는 게 생산성에 관련돼 있으면 요즘 세대는 소비성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인력이 많이 태어나면 집안이 부유해졌어요.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문화가 지금 굉장히 소비재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소비재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은 없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딩크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엄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성분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엄마의 삶은 봤지만, 아빠의 삶을 봤지만 둘이 행복하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결혼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본 결과인 부분이 많고요. 엄마라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예전 시대의 엄마들이 나는 너희를 낳기 때문에 아빠랑 살았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너만 없었으면, 내가 결혼 전에 너를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속도 위반은 본인들이 하시고서 나중에 태어난 애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랑 살지 않았을 거야. 사실 너 낳았을 때 그 이상 이혼하고 싶었는데 네가 있어서 이혼을 못했어. 둘째 셋째는 왜 낳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둘째 셋째까지 낳았고, 모든 책임을 딸이나 아들에게 전가하는 부모님의 어떤 말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기성세대의 어떤 삶을 보여준 것이 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어떤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40을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연애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결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믿는 거죠.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올 거야,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이 높은 분들은 결혼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연애를 너무 길게 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성을 다채롭게 바꿀 수 있고, 또 많은 이성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 나은 이성을 추구할 때 결혼을 못하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늦게까지 결혼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은요,
전문직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놀이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해서 많은 이성을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가 만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40이 넘어서도 나는 남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린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결혼을 늦게까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어떤 결혼이 불행했거나 이런 경우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너무 고르시는 분들, 그래서 여성분들도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명확히 이 선을 맞춰놓고 있으면 결혼을 잘 못하시는데, 어떤 이상적인 결혼상을 잡아놓으시면 남성분들도 여성에 대한 이성상이 아주 배우자상이 뚜렷하신 분들 있어요.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나야 되고, 종교는 이래야 되고, 어때야 되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선택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핍박해서 결혼을 꿈꿀 수 없다, 나는 결혼을 해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믿으셔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성분들 경우도 많은 이성을 만나시는 경우 결혼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거고, 경제적으로 딱 자립이 돼 있어서 내가 굳이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취집을 할 필요 없는 분들, 그 대신 나보다 경제적 수준이 있는 여성분들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너무나 갑부 수준의 여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럴 때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서 더 높은 또 상향혼을 원하고, 경제적 수준을 나보다 훨씬 나아야 되고 나보단 더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혼이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혼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울증이 깊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없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우울증을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이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남녀 문제로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남녀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상담 사례로는요,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결혼을 할까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외도를 해서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뭐 메리지 블루가 오거나 이랬을 때 가끔 이제 남자분들이 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외도를 하면 단박에 그만두시거든요, 예비 신부가. 근데 예비 신부님들은 예랑분들이 외도를 해도 그걸 놓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는 여자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적인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람한테 기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주저하시는 이유는, 예비 신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여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찾아오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격히 따져보면 조건이 더 중시되는 어떤 계약 같은 겁니다.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게으르고 항상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도 사랑해. 그런 결혼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 사랑의 기반에는 조건이 들어있죠.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해주기 때문에, 아니 너의 미소가 예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속물이라 그래요. 꼭 똑같은 조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남성분들도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죠. 그것만으로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결혼을 결심하면서 이분의 경제적 조건이나 직업이나 스펙이나
부모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남자분들은 이 여자랑 계속 섹스를 하고 싶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남자분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예쁜 여자를 찾는 이유가 예쁜 여자랑 자주 섹스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뺄 수 없는데 내가 이 여자에게 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이 귀엽습니다.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시면 예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인데 그걸 제게 물어보실 때 저는 호진 다 예쁘신 분들이 신부님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일 예쁜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혼이 닥치면 결혼이 바로 눈앞에 오면 정말 그 순간 메리지 블루가 와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다크해지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정말 내가 잘하는 이 선을 넘을 때 내가 정말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자문 또 상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성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여자분들이 경제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돈의 어떤 지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해드려요. 그 남자가 1억을 가졌냐, 2억을 가졌냐, 3억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를 저는 더 중시해서 보는 편이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돈이 3억은 있어야죠. 이런 기준은 저한테 없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충분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의 기준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건적인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둘이 살 수 있는 지붕 하나 없는 상태예요. 모텔을 전전긍긍해요. 그런 결혼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열심히 앞으로 살 생각도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녀 모두 경제적, 이런 외모 등의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책임 이런 가운데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쉬지 않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쉴 거 다 쉬고 일 조금 하고 즐길 건 다 즐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왜 불행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실함, 본인의 삶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함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예전에 국어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죠. 아내가 힘들게 들어온 다음에 밥을 가득 그리고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가면서 왕후의 밥 거린의 상이지만 당신이 정말 맛있게 먹기를 바란다라고 밥을 가득 쌀밥 하나만 딱 놓고 반찬 하나에다 주고 가면서 이렇게 했던 국어책의 내용이 전 생각나는데 이처럼 서로 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0년간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저희는 너무 가난했고 결혼할 때 정말 1,000만 원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0,000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반찬 간식까지 다 해서 일주일에 10,000원 그리고 토요일에는 3,000원만 더 쓰는 걸로 해서 반찬을 사다 놓고 10,000원, 13,000원으로 살았어요. 일주일을. 근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열심히 살 의지가 있었고 서로 굉장히 사랑했고 믿었어요. 그것이 저희가 20년간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이룩하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해서 잘 살려면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부가 부자가 되려면 집을 산 후에 집을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하고 두 사람의 마음만 일치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이처럼 목돈을 마련해서 서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반드시 경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진짜 까르페디엠이라고 지금 현재만 사는 것 같아요. 현재를 즐겁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의 삶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비하는 삶으로 끝나면 내 삶도 소비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제적 관념이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도 많이들 오시나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오시는 게 어떤 분이냐면 경제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너무 많이 소비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옵니다. 아내의 소비가 너무 지나쳐서 이혼을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이 벌어요. 2천만 원씩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벌죠. 근데 아내가 쓰는 건 2,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맨날 허덕이고 있는 나를 보면 아내의 구두와 옷에 치여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고 이 소비의 문제는 소비의 문제지만 이 소비가 아내의 어떤 사치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로 너무 많이 쓰여서 고민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3, 4억인데 아내가 아이들 교육비에 3억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현타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어렵죠. 아이들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제가 찾아드리는 답은 아내분과의 어떤 그 교육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탈무드 격언에 따르면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유태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했을 때 책임감의 부재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어린 마음에 결혼을 하면 내가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켜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일찍 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지쳤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혼을 하시고요. 죽음은 미룰 수 좋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근데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원에 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늦게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더 깨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더 비율적으로 높아요.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출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출산은 빠르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일찍 출산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녀가 너무 늦은 거는 노후가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혼은 조금 늦게 하고 아기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35 이전에 출산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한 30대 중후반이 좋지 않을까 결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혼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필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 결혼을 회피하는 것도 전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 내가 비혼을 선택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회피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고 내 안에 불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자인 상태에서도 그냥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유하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행복한 걸로 전 보여지지 않거든요. 내가 비혼을 선택해서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혼이 좋아 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두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건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시면 돈이 모입니다. 생각보다. 아내가 생기면 돈이 모이고요. 남편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해지는 것은 맞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둘이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노력하는 게 훨씬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 인정들 많이 안 하시겠지만 저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를 지금 안 낳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부부들을 설득해서 아이를 갖게 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문자가 오고 아이들 사진이 와요. 대표님 덕분에 나는 얘를 얻었다. 대표님 아니었으면 얘는 안 태어났다. 이런 문자들을 주시는데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 애기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내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내 주니어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 전에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서로 조건을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혼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상대의 직업,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집, 어디에 살 것인가, 그리고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들을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딱 주시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래서도 많이 오시고요. 이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던 연애가 나를 위하는 결혼으로 가게 됩니다. 서로 계산하게 되고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집 니네 집, 원하는 바 조율하게 되고 혼수 얘기가 가고 예단 얘기가 오가고 집 얘기가 오가고 그러면 다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이상이 깨지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외도를 했는데 또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망했다거나 싸움이 너무 격해지셔가지고 서로 성격 차이를 못 견디셔서 헤어지시는 경우에 찾아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해결이 쉽습니다. 저는 성격 차이가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의 이해나 결핍에 대한 이해, 부모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됩니다. 싸움이 너무 잦았을 때 헤어지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금전적인 어떤 계산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헤어지게 되죠. 현실 문제에 결국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꼭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꼭 놓치면 안 되는 상대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이 어떤 결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 준비가 돼 있다면 결혼은 이렇거든요. 내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결핍된 부분을 구원자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면 사랑을 받으려고 매달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으면 경제적인 기준만 봅니다. 그게 우선시돼요. 외모가 영순이지 않아요. 이 내 결핍을 채우려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보면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우치면 실망하고 결혼 망했다 그러고 무덤이라 그러고 이혼하자 그러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건강하고 부모님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보여준 집안의 사람이 그런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결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어떤 예단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분위기가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의 중산층을 얘기할 때 그러면 소비도 어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소비 수준도 맞아야 되는데 나는 경제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원하겠는데 너무 소비를 안 한 아내하고 너무 가난한 집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아내는 소비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집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좌우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서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돼도 되지만 정서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집안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조금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너무너무 가난했던 여자분이 경제력만 보고 20살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돈을 주는 걸로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 여자랑 결혼을 하니까. 돈이 많다고 근데 아내에게 많은 돈을 소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딱 300만 원만 주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는 4천만 원어치 옷을 사 입는 남편이에요. 이런 식의 경우도 드러나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차이도 나면서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만, 아니면 중간 정도의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집과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정말 나는 닭 한 마리 사 먹는 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닭 한 마리 사 먹을 때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소비 형태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급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로 누군가가 더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만 걸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걸 얼마큼 이해하느냐인데, 소비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다 무너뜨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균형이 있는 밸런스가 맞는 결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을 때 가장 놓치면 안 되는 여성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저는 사치하는 여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여성, 남사친이 너무 많은 여성,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사친이 너무 많거나 술을 너무 먹거나 사치를 지나치게 하는 남자 안 좋죠. 그러면은 잡아야 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행복한 부모를 보고 자란 부모와의 관계를 봐야 되고요. 엄마하고의 관계, 아빠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너무 엄마랑 친밀하고 아빠랑 너무 친밀해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적정한 거리를 지닌 독립적인 자주적인 부모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독립적이지도 않고 자주적이지도 않은 그저 엄마 말이 옳고 엄마의 생각이 옳은, 자기 생각이 없는 여성은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있는 여성을, 그것이 짧게 할 수 있냐 길게 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명품에, 나이에 맞지 않는 명품이 있잖아요. 너무 명품에만 꽂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되는데 명품을 쓰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남편의 능력이나 집안의 재력으로 그냥 명품만 소비하고 사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명품의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더 주는 여성은 저는 피했으면 합니다. 남성들은 남자의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 남자의 과거는 그 남자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의 패턴이 어땠는지 봐야 되겠죠. 연애를 짧게 사귀어서 장기간으로 너무 연애한 여자가 없다라든지, 또는 다들 피하고 싶어 하시는 모태솔로, 그럼 모태솔로는 어디 가서 연애하냐 그러실 텐데 정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전혀 못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 주냐 안 사랑해 주냐는 사랑에 대한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세가 돼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충분히 받은 남자, 자신의 직업이 뚜렷해서 성실함을 지닌 남자, 그리고 짧게 직장을 옮겨 다니는 남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만났을 때 이런 여성에게 호감을 사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남자는 나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이 순간만은 이라는 전제가 붙고,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해 하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란 전제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나를 좋아하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비주얼적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너무 싫고 역겹지 않은 대상이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나를 보고 호감 있어 하는 남자에게 여성들은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호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플러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칭찬이죠. 예쁘다든지 뜬금없이 예쁘세요 이러는 거는 너무 작업 멘트니까, 정말 성격이 좋다라든지 어떤 칭찬, 외모를 대놓고 칭찬하기 어려우면 그분의 소지품을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한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옷도 잘 입으시네요 라든지, 아니면 립스틱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면을 칭찬해 주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그분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한테 호감이 있냐를 연락의 빈도로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연락의 빈도로 호감을 표시하는 게 바쁜 사람도 연락을 못하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연락이 자주 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락이 끊기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해주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연락을 해주는 거 말고 뭐 이때는 네가 생각났어 라든지 이래서 네가 생각이 났어 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서 그때 같이 갔던 그 커피를 보니까 당신이 생각났어요 라든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 멘트 아닌 듯한 작업 멘트가 좋겠죠. 그래서 반대로 마음에 드는 남성분을 만났을 때 여성분들이 호감을 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주 웃으면 됩니다. 남자의 말에 자주 웃어주면 남자는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저 여자를 행복하게 했어?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남성들이 섹스에 있어서도 침대에서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게 내가 어떤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건 나의 자존감을 활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음이 그 여자의 웃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여자 다 이뻐. 웃는 여자 왜 다 이쁠까요? 나한테 호감이 있거든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죠. 여자 한 분을 세워놓고 굉장히 미인을 세워놓고 20명의 남자가 뒤에 서 있습니다. 몇 미터 거리에 서 있는데 뒤돌아보고 웃으라 그래요. 여자 보고. 뒤돌아보면서 여자가 웃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가 누굴 봤냐고 물어보니까 다 자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성분들은 착각을 하긴 하는데 그 여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날 보고 웃으면. 그리고 나한테 꽂혔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착각의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착각을 심하게 해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목욕하고 샤워실에 쓰면 거울 보면 다 자기가 원빈이래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남성들은 80%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70%가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처럼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착각에 빠지기 쉬운 동물입니다. 외모? 또 여자는 남성의 재력을 많이 본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외모만 또는 남성의 재력만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께서 잘 사는 경우가 많나요? 사랑 보고 결혼한 결혼보다 돈만 보고 결혼한 경우가 깨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더 이혼율이 낮다. 사랑은 변질되기 쉽고 돈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돈이 계속 차고 넘친다면.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쉽게 끝나겠죠. 근데 어떤 것만 보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재력만 봤더니 결혼하고 내내 몇십 년간 3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재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이 다 내 돈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모만 봤다. 성격은 안 보고 남성분들이 결국에는 성격을 찾게 돼 있거든요. 여자의 외모는 1년 가고요. 성격은 10년 가고 요리는 30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원하는 건 나를 위해주고 맛있게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여성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외도를 90% 이상 합니다. 거의 100% 가까이 외도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랬을 때 재력만 본다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유지가 될까요? 그 결혼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결혼 상대 조건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적인 남녀 관계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결혼을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난하다고 결혼 못하진 않았어요. 모두 결혼해야 되는 때가 있었죠. 부모님들의 바람 때문에. 왜 그때는 결혼이 가능했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많았고 가난한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어요. 블루오션이 많았어요. 지금은 블루오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급격하게 부자가 되는 게 어렵다. 부자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조건만을 중시해서는 정서적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적인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제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혼해서 5년간 첫 아이를 낳고 그 5년간의 삶이 그때 그 순간 생각했던 기억이 뭐냐면 세상 어떤 재벌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다가 잠에서 깨서 원룸이었던 아이하고 셋이 있던 공간을 제 눈에 담았어요. 난 언젠가 이 순간을 그리워할 거야.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원룸에서 첫애를 낳고 그 좁은 방에서 남편과 셋이 잠들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하고 베란다부터, 원룸이니까 베란다가 다 보이잖아요. 방안을 싹 훑어봤었는데 그 방안이 지금도 눈앞에 선선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인생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함을 준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고 지금도 소통하고 건강하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 과정 속에 정말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조건만 중시해서 결혼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을 때 그 조건도 빛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출은 물론 집안일 시간마저 반으로 나누는 부부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엑셀 결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많은 분이 결혼 생활 너무 팍팍하다, 무서워서 결혼하겠냐 등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꽤 많아요. 지금 MZ세대들은 결혼을 했을 때 버는 돈에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반반씩 넣습니다. 버는 돈에 반을 넣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300이면 150을 넣어요. 이런 식으로 300을 정해놓고 그래서 공동 통장 안에서만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내분이 공동 생활비에서 생리대를 삽니다. 진짜로 제 상담 사례에. 근데 그거를 공동 통장에서 샀다고 네 용돈에서 다시 넣으라고. 용돈이 30만 원 이렇게 쓰는데 네 용돈에서 그 생리대 비용을 넣으라고 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 상담 사례에. 그래서 너무너무 서러웠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결국은 그분은 이혼하셨어요. 이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 50대 부부가 왔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부는 지금 한 14년을 사셨는데 늦게 결혼을 해서 남편분의 연봉을 아내분이 몰라요. 모르고 생활비를 조금 받는 걸로 그냥 아내가 버는 돈으로 더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이만큼이야 라고 하시고 15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아내가 쓸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남편이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를 모으는지도 모르고 믿고 그냥 자기 돈을 버는 돈을 다 넣어서 생활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터지셔서 오셔갖고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아내가 성관계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해주고 안 해주는 관계가 돼서 남편분이 아내분이 너무 성관계를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걸 얘기 들어보니 그 안에 경제적인 어떤 그 불만이 너무 크신 거예요. 한 15년 가까이 남편의 연봉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과 돈이 아무리 더 필요해도 달라 그래도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화가 정서적인 갭을 만들어서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두 분의 정서적인 부분을 합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또 남편분이 경제적인 그 소득이나 어떤 모여있는 저축약이라든가 이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아내분의 그 화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남편분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결혼 생활에 대한 중요도를 깨우쳐드리고 그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우쳐드리면서 부드럽게 풀어서 지금은 성관계도 굉장히 원활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 MZ 세대들이 신혼 이혼율이 낮지만 또 실상은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감상 주변의 이혼율이 높은데 MZ세대들이 이혼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MZ세대들의 이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외도의 이유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례도 있냐면 또 시댁과의 갈등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아주 경미하나마 시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요즘엔 더 늘어나고 있는 장서 갈등, 처가댁하고의 갈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남성들의 외도로 이혼을 하거나 여성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혼율이 낮은 거는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가 맞아요. MZ세대들은 혼인신고를 금방 하지 않아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그냥 사실혼 파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 신고가 되는 게 적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사례에서도 신혼부부들은 거의 혼인신고를 안 한 채 오세요. 1년, 2년째 안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성격 차이로 미뤘다거나 아니면 바빠서 미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은 경제적인 갈등이 되게 심한데 공동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내가 월급을 다 줘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경제권을 다투다가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저한테 오시는 상담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비의 습관도 굉장히 결혼과 이혼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소비하는 것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명품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 남편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아내분은 조그만 어떤 세무서 사무실에 다닙니다. 이 남편분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돈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대기업에 다니셔도. 근데 소비를 자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 월급으로. 자기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다 명품 목걸이에 명품 가방에 막 이런 거를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본가에다가 샴푸 2만 원짜리하고 핸드폰 필름 만 얼마짜리를 보냈어요. 자기 허락 없이 그걸 보냈다고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해드릴 수 있냐. 3만 얼마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목걸이는 500만 원짜리. 그런 상태에서 갈등을 겪다가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소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가전제품을 다 들고 도망간 케이스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좋은 가전제품과 가구는 다 들고 도망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혼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TV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그리고 이성을 만나기 쉬운 지금 현 시대에 이성 문제로도 많이들 헤어지세요. 내가 결혼은 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든 있는 상태든 요즘에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 라는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한다거나 끝까지 책임진다거나 이거보다 내 삶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성이 생기면 쉽게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성인의 남성의 50%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외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바람을 잘 피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의 50%가 외도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들에 한해서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는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50% 이상은 외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성을 만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방 안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외도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앱도 다크앱이나 이런 다크앱이 뭔지 모르실 텐데 데이팅 앱인데 자기의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앱이 있어요. 검증이 다 돼야 들어가는 데이팅 앱 말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혼으로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검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크앱이 돼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해서 외도를 하기 많기 때문에 외도가 많이 일어나고요. 남성의 외도가 많은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욕먹어요. 남성이나 여성의 외도가 많은 이유 남성들의 외도는 특징을 가지는 게 어떤 거냐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외도죠. 여자분들이 원하는 외도는 정서적인 외도라서 나한테 관심을 갖거나 사랑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외도보다 여성의 외도가 무서운 건 남성의 외도는 몸을 주지만 여성의 외도는 마음과 몸이 다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남성분들은 외도를 했어도 나는 가정을 지킬 생각이었어가 더 많은 반면 여성분들은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훨씬 높아요. 외도를 한 경우는 거의 이혼을 원해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외도를 했어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걸렸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빌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완전히 막 황혼 이혼의 경우는 바람이 나서 이렇게 가정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크는 단계에서는 남성분들도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 만남이나 이런 걸 10년간 앱을 통해서 하신 분들 또는 20년간 성매매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 아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알고서 다 참아온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고요. 아내분들이요. 몇 년 외도했는데 나중에는 외도를 하나 잡고 나면 결국은 다 밝혀내세요. 왜냐면은 휴대폰은 내 삶의 역사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휴대폰을 보란 얘기도 있잖아요. 유튜브 열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와요.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내가 자주 보던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 그걸 보면 언제부터 뭘 검색했는지 언제부터 느낌이 이상했는지를 다 알아서 외도 기간을 다 눈치를 채세요.
근데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다 거짓말을 하셔도 어떤 분들은 1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16년 외도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양다리였는데 결혼하고도 끝내지 않고 계속 둘 사이에 애가 없나 의심하시기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사례 중에 제일 심했던 거는 20년간 성매매를 한 남편. 그래서 아내가 그걸 참았던 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고 외도를 한다는 걸 알고 아이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성매매한 횟수를 다 찾기 위해서 흥신소를 붙입니다. 탐정사무소를 붙여서 20년간 추적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은 멈추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멈추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며칠 있다 또 성매매를 하는 남편을 보고 좌절하고 하면서 아이가 2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선택하신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은요, 본인이 직접 사지 않던 옷을 본인이 직접 사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스타일이 내 아내의 스타일과 다르거든요. 그 여자의 스타일에 맡기기 위해서 안 사던 속옷도 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기가 겸연쩍으면. 안 쓰던 향수를 많이 뿌리고 혼자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 출근이 많아지고 골프도 많아지고 전화를 콜백을 많이 합니다. 직접 받던 전화가 없어지고 받은 후 5분 있다 콜백을 합니다. 아니면 1시간 있다가 콜백을 한다거나 직접 전화 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핸드폰을 끼고 살고 없던 비번이 생기는 거는 기본이고 핸드폰엔 비번이 안 생기는데 카톡에 비번이 생기면 그거는 열릴 수 없게 만듭니다. 왜 닫았어? 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자꾸 야한 걸 보내서 애들이 볼까 봐. 이게 첫 번째 핑계예요. 두 번째, 회사에서 누가 볼까 봐. 이게 두 번째 핑계예요. 여성분들도 외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외도하는 이렇게 이유와 특징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으로 외롭거나 내가 우울증이 있거나 그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육체적인 관계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중고 마켓 앱 있잖아요. 그 앱으로도 일상생활에 카톡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나오셔서 공공연하게 남편이 조루여서 난 이 모임에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내 불행이 이 남편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우울증은 나의 문제인데 그걸 병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편이 날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난 배신을 해야 돼. 그래야 복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외롭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남성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 동창회에 나가서 동창들을 만나면서 바람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나를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알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걸 다 주는 남편은 필요 없고 말로만 짓거리는 그 남자가 왜 좋냐라고 제가 물어보죠. 근데 여성들은 말로써 나한테 말을 해주고 카톡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전화를 해주는 게 날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날 향한 관심이 곧 사랑이다. 근데 돈 안 들이고 하는 관심과 사랑이 그 외간 남자들에게 쉽지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 못 하시고 내 남편보다 낫다고 믿으시고 외도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고 돈도 막 몇 억씩 뺏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남편한테 걸리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외도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쪽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지만 또 상처받기 싫어서 오히려 더 알아보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만약에 바람을 피고 있다면 보이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 사례 중에 이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등치가 막 185에다가 너무너무 훤칠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눈물부터 흘리시면서 얘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듬직하게 생기신 분이 아내의 외도에 그토록 많이 우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막 우시면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 근데 밝힐 수가 없다. 날 떠날까 봐.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외도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데 잡기가 싫다. 이렇게 주저하세요. 어떻게 알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내가 친척집에 간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친척집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몰래 딴 데 숨겨놓고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이런 걸 수시로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근데 그러는 그 전조 증상이 짜증을 너무 내고 그리고 안 하던 보고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디 간다 그러면 갔다 올게 누구 어디 갔다 올 거야 이러고 가던 사람이 나 오늘 어디 가서 누구랑 몇 시까지 있을 거야 라고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던 애가 보고를 하네. 핸드폰을 끼고 놓지를 않네. 안 쓰던 향수를 쓰네. 속옷을 너무 많이 사네. 이런 증거들로 잡게 됩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내가 외도를 하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게 외도일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외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보고 어떻게 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내분이 쇼핑몰을 쓰는데 남편하고 같이 쓰는 쇼핑몰을 쓰지 않고 전혀 모르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쇼핑몰을 쓰고 있는데 거기 속옷을 구입한 게 87번, 87번이더랍니다. 근데 그 속옷이 반은 집에 있고 반은 없더라는 거예요. 애들 친구 엄마가 부른다 그러면서 문제집을 주고 와야 된다고 나가서 한두 시간씩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외도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 밤에 문제집을 주러 갈 일은 없습니다. 10시, 11시, 12시에 문제집을 주고 온다고 새벽 2시에 들어오니까 외도겠죠.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놓고 라이딩 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학원은 2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미리 아이를 3시간 미리 갖다 놓습니다. 5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 패턴을 보고 외도가 맞다 그래서 잡았더니 일주일에 2-3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나더랍니다. 앱을 통해서 늘 새로운 남자를 계속 호텔을 가는 거죠. 이런 패턴을 알게 됐죠. 외도를 하면 많은 남성과 여성이 외도 키트가 생겨요. 그래서 차량 뒤에 외도 키트로 많이 외도를 잡아서 오세요. 차를 뒤져봤더니 외도가 끝난 줄 알고 이제 외도를 잡은 이후에도 외도를 또 잡는 경우가 외도 키트로 잡아요. 차 문을 열어보면 차 트렁크 밑에 개인 공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수영복을 남녀 수영복을 갖고 다닌다거나 섹스 토이를 갖고 다니거나 비아그라를 갖고 다니거나 사정 지연제를 갖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연애 편지도 들어있고 같이 찍은 사진도 들어있거나 같이 USB에 담아가고 둘이 찍은 사진만 이런 거를 되게 추억으로 생각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 때도 있고 또 바쁘잖아요. 일상생활 하기에도 바쁘고 또 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것도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는데 여러 명을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그래서 바람도 부지런해야 핀다는 말이 있듯이 보통 외도의 장소와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람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옛날 가요 보면은 똑같은 사람 만나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하고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영리해야 바람도 피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영리함과 내가 철저하게 하려고 했는데 흥분돼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할 때는 그 자신의 어떤 그 흥분돼 있는 기분을 감추지 못해서 들키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만나는 장소는 아무래도 요즘엔 제일 많은 게 회사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회사 내에서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대화를 많이 통할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많이 만나고요. 동창회에서 많이 만나고 동호회에서 많이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손안에 있는 외도 앱들이 많이 들어있는 핸드폰, 오픈 채팅, 데이팅 앱 이쪽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운동하는 곳에서 많이 만나고 등산, 골프를 통한 조인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골프를 4시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어떤 사이트에는 여성 2명 구함 끝까지 뭐 그린피부터 2차 비용까지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조인합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만남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인을 해서 외도를 하는 그런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더 많은 외도가 지금은 일어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방 안에서 외도가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슈퍼 간다고 믿으니까 모텔에서 슈퍼 소리 틀어놓고 남편하고 통화하는 그런 일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인 것처럼 틀어놓고 외도를 합니다. 너무 거기인 것 같으면 좀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상했는데. 그다음에 의체증, 의부증이 그런 편집증이 기본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망상장애 환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남편은 바람피지 않아요. 아내는 바람피지 않아요. 근데 바람핀다고 굳게 믿어서 그거를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건데 이 느낌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무줄이 떨어져 있는데 남편이 외도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누가 와이프를 봤다고 하는데 그게 호텔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불분명하신 분들이 의처증, 의부증으로 망상장애를 겪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가족 같고 또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랜 결혼 생활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배우자의 바람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바람을 내가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 예방할 수는 있겠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성생활, 섹스리스는 반드시 외도로 이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나는 안 해도 되니까 쟤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남성분들이 섹스를 포기하고 아내하고 안 하실 때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딴 데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용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안 하시지만 딴 데 가서 하는 것을 용인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아내하고 섹스를 안 하시는 남편분들은 밝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누군가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섹스리스는 외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섹스에 있어서도 정말 서로 관심을 다하고 대화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함께 있는 걸 즐거이 여기는 우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을 더 단단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뭘 원하는지 항상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남편의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자주 연락을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에 난 귀 기울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아내는 남편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남자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것. 살다 보면 어렵죠. 하지만 타인에겐 그토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에게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관계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항상 어디서든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집에서만큼은 이루어지길 소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아내는 남편이 항상 내게는 최고의 남자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드라마 명대사 중에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대사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혼이 답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람의 답은 이혼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이혼도 회복이 된 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신과 분노로 이혼을 하면 그 분노 때문에 내 삶을 망치기가 더 쉽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걸 아셨을 때는 일단 바람은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상담치료, 약물치료도 함께 하셔야 되고, 치료를 통해 관계 회복도 하셔야 되고, 내가 입은 피해도, 쇼크 트라우마도 복원을 하시면서 나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조금 더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외도를 발생했을 때는 이 마무리하는 이 과정 내에서 이제 외도가 끝나고 이제 두 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서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결심, 이런 것들이 피해 배우자에겐 필요하고요. 유책 배우자는 최대한 그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해서 끝까지 내가 이 회복할 때까지 돕겠다. 이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정말 종국에는 놔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도나 어떤 부부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성격 차이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우리가 주니어들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발판을 기성세대로서 살면서 잘 마련해놔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가정을 잘 못 지킬 때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결혼이라는 그 깊은 약속의 뜻을 새기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가정을 잘 지켜가시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